안녕하십니까. 한국국방안보 포럼의 양욱입니다. 지금부터 한 10회 동안 그 북핵 위기와 우리의 안보라는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뭐 여러 차례 뭐 방송이라든가 혹은 신문이라든가 여러 내용에서 여러분들이 다 보신 내용이겠으나 이런 부분들을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특히 이제 최근 상황이 굉장히 좀 정치적으로도 혼란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정권이 교체가 되고 차기 정부가 들어섰을 때 과연 이러한 기조들이 제대로 이해가 되고 또 제대로 된 안보 정책이 세워질 수 있을까? 사실 이런 고민들이 많습니다. 사실 저도 좀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어떤 방향성을 우리가 알기 전에 우리에게 닥친 위협이 어떤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위협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느냐, 이런 내용을 좀 살펴보는 것이 가장 기본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일단 첫째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북핵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뭐 북한이 핵을 가진다, 한때는 이 말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비웃었던 시기가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돌이켜보면 한 나라가 어떠한 역량을 갖기 위해서 노력을 집중하고 있다는 것, 그 다음에 그러한 노력이 계속된다라고 하는 점은 상당히 무섭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만 하더라도 굉장히 여러 차례 정권들이 바뀌기도 하고 다양한 성격의 정부들이 들어서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어떤 한 가지 정책 기조를 갖고 쭉 가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뭐 그렇습니다. 당장 그 북한을 어떻게 대할 것이냐를 놓고, 예를 들어서 진보적인 성격이 가진 정부와 보수적인 성격이 가진 정부가 이걸 대처하는 방식은 너무나 틀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소위 민주주의 국가는 어떤 한 가지 그 정책의 기조를 딱 갖다 놓고 이것을 지속적으로 20년, 30년, 40년, 50년 끌고 갈 수 있는 그러한 역량이 없는데, 되려 이 북한과 같은 독재 국가의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이 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우리가 북핵이라는 측면을 살펴봤을 때 결국은 김일성 시대부터 원했던 것을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 우리 3대에 걸쳐서 이것을 추진한 성과가 드디어 이제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는 시점이 아니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일단 그 내용으로 좀 들어가 보면은요, 이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한 굉장히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습니다만은 결국은 북한이 왜 핵을 가지게 됐느냐를 한번 좀 들여다봐야 될 것입니다. 결국 6.25를 다시 한번 우리가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김일성 입장에서 한번 6.25를 바라보겠습니다. 소련을 설득하고 중국으로부터 상당한 지원을 얻어서 결국 전쟁을 일으키고 적화 통일을 눈앞에 뒀다가 미국을 포함한 굉장히 자유국가들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걸 막아내면서 이미 한 1951년 초 중반이 되면 이제 뭐 중국군의 한 5차 공세를 전후해서 이때 정도가 되면 사실은 한반도의 전선은 어느 정도 정해져 버립니다. 거기서 조금 더 나가고 들어오고 하는 그런 싸움이 있긴 했지만은 결국은 그러한 전선이 굉장히 확고하게 굳어지는 시기는 이미 이제 1951년부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결국 중국도, 소련도 혹은 미국도 어느 나라도 더 이상 결정적인 전쟁을 하려고 하지 않고 전선 유지에 급급했던 것이죠. 이런 상황을 봤을 때 당연히 우리 대한민국 정부로서도 굉장히 답답했겠죠. 야, 우리가 조금만 밀고 올라가서 하면 북진 통일이 될 것 같은데, 마찬가지로 김일성 입장에서도 우리가 좀 내려가면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하지 않느냐, 이 얘기를 봤을 때는 결국은 미국이 예를 들어서 중국이라든가 이런 데를 향해서 핵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근본적인 공포에 바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다. 소위 말해서 강대국들 사이에 소위 이런 핵싸움이 시작이 되고, 여기에 대해서 자신들이 어떠한 이 주체가 되지 못한다면은 결국은 자신들이 원하는 적화 통일을 이룰 수가 없다. 이러한 바탕이
이 핵 개발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는 계기가 됐을 것입니다. 북한의 핵 개발 초기의 모습을 한번 좀 바라보겠습니다. 일단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6.25가 끝나고 난 다음에도 이제 한 2, 3년 정도 동안 계속 많은 군대들이 주둔을 해 있었습니다. 미군도 마찬가지고요. 중공군도 마찬가지였고요. 하지만 이제 결국 이러한 병력들이 언제나 한반도 안에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었고 결국은 철수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미군도 마찬가지로 대규모의 부대들이 철수가 되는데 결국 이후에 주요하게 2사단과 7사단 같은 이제 지상 병력만 남고 나머지는 거의 다 빠지게 됐죠. 이렇게 많은 병력이 빠지게 됐을 때 과연 한반도를 어떻게 지킬 것이냐? 미군이 여기서 선택한 것이 소위 전술핵이었다는 겁니다. 전술핵이 결국은 예를 들어서 포탄에 발사하는 8인치 포탄에 발사하는 이제 핵포탄이거나 아니면 이제 짧은 로켓 미사일에 발사하는 형식의 핵 무기들을 전진 배치를 하면서 혹시라도 북한이 이런 침공을 했을 때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소위 말해서 해구산을 펼쳐놨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의 해구산이 전개되는 상황이라면 북한도 핵우산을 기대해야 되겠죠. 당시에 유일하게 핵을 가지고 있었던 공산권 국가는 역시 소련이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런 소련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았고요. 그러면서도 아마 이제 핵 개발에 대한 이런 필요성을 북한은 이제 스스로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미 1955년 4월에 이르면은 원자 및 핵 물리학 연구소를 설치를 했고요. 56년에는 소련과 예를 들어서 핵 연구와 관련된 원자력 협정을 체결을 합니다. 그럴 정도로 이미 어느 정도 핵에 대한 기본적인 준비는 하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나라가 이러한 핵 우산이라든가 자신들을 지켜주는 동맹의 힘을 믿지 못하게 될 때 대부분 새로운 돌파구를 찾으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바로 대표적인 사안이 1962년도에 일어났습니다. 아시다시피 북한이 핵을 기대고 있는 핵우산을 기대고 있는 소련이 마찬가지로 이런 소련에게 핵우산을 기대고 있는 쿠바의 어떤 이 믿음을 저버린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죠. 예, 바로 쿠바 미사일 위기입니다. 이렇게 쿠바 미사일 위기에서 이 미국이 굉장히 강경하게 나가자 쿠바에서 핵미사일을 철수하는 모습을 보고 북한은 이것은 안 되겠다. 우리 스스로 무언가를 개발해야겠다라는 어떤 그런 위기감에 봉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런 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예를 들어서 닉슨 독트린에 의해서 아시아는 아시아가 알아서 자국 방위를 해라라는 얘기가 나오고 심지어 카터 행정부가 들어서고 이런 과정에서 한미 동맹에 대한 불안한 요소를 우리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는 예를 들어서 자주국방 그래서 소총부터 탱크까지 심지어 핵 개발까지 추진해 가면서 이런 것을 대비했듯이 북한도 결국은 핵이라는 부분을 상당하게 준비를 해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 1962년도에 북한이다라고 한다면은 사실은 이미 6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북한의 GDP가 대한민국보다 어느 정도 높았지 않습니까? 결국은 나름 엄청나게 잘 사는 국가는 아니었지만 나름의 어떤 경제적인 자신감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 부분을 계속 노력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1962년 11월에 영변의 핵 연구 단지가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63년에는 2메가와트급 연구용 원자로가 도입이 돼서 이게 한 67년 정도부터 이제 가동이 되기 시작하는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런 기본적인 원자로를 운영하면서 기본적인 내용들을 알고 이해하고 하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해 나갔다고 한다는 것, 이것이 결국은 북한의 의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뒤에 또 뒷 얘기에서 나오겠지만은 이러한 핵만 개발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핵을 투발하기 위한 수단들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거 핵을 떨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수단으로 볼 수 있는 미사일 개발도 그래서 거의 같은 시기에 준비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소위 그러한 이제 60년대, 70년대의 어떤 핵 개발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사실은 되게 좀 재밌는 증언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노동당 비서였던 황장엽 선생이 이제 이렇게 1997년 망명을 했죠. 이 망명을 하시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증언들이 나왔는데, 이미 북한에서는 1980년대 정도부터는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 일종의 상식적인 얘기였다라는 증언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그 핵을 보유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처럼 제대로 무기화가 됐다거나 이런 부분이 아닐 수는 있으나, 그 최소한 어떤 이 핵을 무기화한다는 과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로드맵들이 이미 그 시기에 확실하게 그려져 있던 것이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고요. 심지어는 1985년도 정도에 이제 당시에 이제 소련에서 야, 북한 너희들 핵 개발을 지금 굉장히 본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냐라면서 압박을 가하고 문제를 삼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김일성은 이를 무시하고 계속 추진을 했다라고 알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1970년대 우리가 중반까지 해서 이 핵 개발을 추진을 하다가 대한민국이 이제 결국은 이 부분을 거둬들이게 됩니다만, 바로 이렇게 대한민국이 핵 개발의 코앞에 왔었다라는 사실, 이런 것이 결국 어떻게 보면 북한을 더욱더 이렇게 우리도 가져야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더욱더 강하게 만든 요인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러한 그 핵 개발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다가 결국 이제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1993년에 1차 핵 위기를 맞습니다. 뭐 물론 그 이전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비핵화 선언이 있었죠. 비핵화 선언이 있었는데, 이 1991년에 이 비핵화 선언 같은 경우는 결국은 이것이 이 비핵화를 위한 정말 진정한 태도였다라기보다는 우리에게는 핵 개발을 못하게 막아놓고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이 대한민국에서 주한미군의 전술핵이 빠져나가는 여건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자신들은 계속 개발을 해 나가는 이런 특성들, 소위 말해서 이 공산주의자들의 전형적인 그러한 특성을 보여주는 그런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그 IAEA 뭐 사찰이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도 뭐 미신고시서도 나오고 이런 문제가 자꾸 생기고, 결국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93년도에 1차 북핵 위기가 시작이 됩니다. 결국은 이 양쪽이 예를 들어서 이제 당시로서는 클린턴 정부가 이제 시작해서 나가던 시기였고요. 분명히 주도권을 잡아 나가려는 그러한 모습들이 당연히 있었고, 마찬가지입니다. 김정일도 자신이 정권을 잡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물러나는 모습을 보여줄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충돌의 모드가 결국 되었으나, 아시다시피 이렇게 이제 당시에 미국의 어떤 굉장히 강한 훈련들, 예를 들어서 93년도에 뭐 팀스피드 훈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사상 최대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강한 군사 압박의 모습까지 보여줬고, 그 이후에 결국 북핵을 북한의 핵시설을 공격을 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발을 빼는 듯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 그 이후에 그렇게 어떤 우리 정부가 발을 빼면서 일종의 대화 국면으로 전환이 되고, 아시다시피 1994년 10월 20일에 제네바 기본 합의문이 채택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소위 북핵이 이게 대화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냐, 마치 지금 미국이 이란 핵 협상을 하면서 어떤 이렇게 나가는 듯이 굉장히 그런 희망적인 모습을 당시에는 많은 분들이 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북핵 개발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뭐 경수를 지원하겠다면서 여러 차례 차원들이 있었지만은 결국은 이것이 어떤 북핵을 근본적으로 막겠다라는 어떤 목표성을 갖고 한 그런 어떤 그 합의라기보다는 미국 입장에서도 이렇게 김일성도 죽고 김정일 끌고 가는 북한이 과연 얼마나 버틸 수가 있을 것이냐, 곧 무너질 것이다 라는 어떤 전반적인 상황의 오판들이
이런 좀 이 물은 제네바 합의 같은 것을 끌어낸 것이 아닌가. 물론 다른 관점들도 많이 있겠지만 제가 보는 관점은 어떤 장기적인 전략이 없이 굉장히 좀 이렇게 그 뭐라 그럴까 wishful thinking, 그러니까 보고 싶은 것만을 보고 상황을 그렇게 이해를 하고 끌고 갔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뭐 그 이후에도 굉장히 여러 가지 사태들이 있었지만은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부시 행정부가 출범을 하면서 그 일종의 북한이 굉장히 어떤 이 많은 공격을 받지 않겠느냐. 뭐 심지어는 부시 행정부 때 북한을 악의 축이라고 하는 표현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뭔가 북핵에 대한 근본적인 압박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었지만 아시다시피 바로 2001년 9월 10일에 9.11 테러가 터집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더 이상 이제 북한에 집중을 하고 북한을 압박하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었다라는 것이고요. 뭐 애초에 부시 그 아들 부시 행정부가 조지 W 부시 행정부 자체가 북핵에 대한 정말 강력한 해결 의지가 있었냐 하면은 그것은 또 아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당시의 흐름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9.11 테러가 나고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고 또 반면에 당시에 우리의 어떤 진보 정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떤 북한과의 평화를 이뤄야 된다라는 강박관념에 의해서 북한에 지원을 해주고, 사실 이런 지원들 자체가 어찌 보면 북핵 개발을 위한 어떤 시드머니, 그러니까 이 밑바닥에 까는 그런 기본적인 그 지원 자금이 됐을 가능성은 도저히 부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뭐 인도적인 차원이다 이런 부분을 좋게 본다고 하더라도 당시에 그런 상황들 자체가 결국 북핵을 강화시키는 데 도움이 됐다는 것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그 이후에 아시다시피 이런 상황들이 굉장히 좀 안 좋아집니다. 이미 한 2003년 정도만 하더라도요, 예를 들어서 그 해외 외신 같은 보도를 통해서 북한이 이미 핵무기 개발을 위한 여러 가지 시설들을 체계화하고 완료를 해 나가고 있다라는 여러 가지 그 보도들이, 외신 보도들이 나오지만은 국내에는 잘 알려지지 않고 혹은 이런 정보들이 무시되기 일쑤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계속적인 어떤 개발들이 됐고요. 뭐 하여튼 이 상황에서 결국 또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압박이 들어오려는 모습이 보이자 새로운 틀이 세워집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육자회담입니다. 2003년이었죠. 2003년 그러니까 2003년에 1차 육자회담은 이제 아마 8월 말에 베이징에서 열렸을 겁니다. 그래서 이 회담 내용을 보고 있으면은 이 육자회담이 얼만큼 답이 없을 것인지 보여준 것이 바로 1차 회담의 모습이었습니다. 서로 계속 상호 비방만 하고 어떤 합의나 방향성들이 전혀 보이지 않고 이러한 모습들이 계속 될 수밖에 없었고, 결국은 이러한 육자회담이라는 틀 자체가 북한의 핵 개발을 저지하기는커녕 오히려 이렇게 북한이 핵 개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 저기 대화 채널이 있는데 다른 노력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어떤 북핵 개발의 일종의 그 어떤 보호막이 되는, 사실은 좀 그런 모습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협상 전문가인 크리스토퍼 힐 대사가 투입이 되면서 상황이 많이 바뀌어졌다. 그다음에 뭐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 이렇게 서로 근본적인 어떤 이해를 가고 뭔가 해결책이 되는 것처럼. 왜냐하면 당시에 보면 부시 행정부 자체가 또 재선을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니었겠습니까? 북핵이라는 부분이 부시 행정부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됐었던 것이었고요. 결국 뭔가 보이는 듯한 소기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강한 압박보다는 대화와 유화의 제스처 자체가 성과를 보일 수 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사실 그러한 부분도 많이 감안되지 않았었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핵 개발들이 결국 되고 있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결국은 이제 2006년부터 드디어 북한이 뚜껑을 열기 시작을 합니다. 1차 핵실험입니다. 1차 핵실험 때 파괴력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0.4kT 정도가 아닌가라고 추정이 되었었는데요. 사실은 뭐 이 처음에 핵실험 자체가 갖는 그러한 파괴력은 얼마 되지 않을 것입니다. 당연히. 왜냐하면 핵실험이라는 것이 결국은 임계 핵실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원자를 쪼개서 이런 어떤 이
핵 분열이 정말 일어날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그런 구조의 기폭 장치를 만들고, 그다음에 이 기폭 장치의 구조를 그대로 적용을 해서 정말 터트릴 수 있나? 핵물질을 처음에는 아주 조금 넣어서 한번 터트려 보겠죠. 그다음에 조금 더 넣고 하면서 어느 순간이 됐을 때 제대로 된 폭발력을 보여주게 하는 게 결국 핵실험의 단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2006년부터 꾸준하게 그런 이 핵 개발들 자체가 이렇게 진행이 돼서 뭐 우리가 3년 주기설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2009년에 또 핵실험이 있었고요. 이때는 이제 파괴력이 거의 1킬로톤 가까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2013년에 드디어 또 핵실험이 있었죠. 원래 3년 주기설로 보다면 2012년이 됐지만은 2012년에 뭐 굉장히 연말에 이렇게 그 연초부터 이제 그 은하 로켓 발사를 4월 발사했다가 실패를 하고 12월 발사 성공을 하면서 그 시기를 이제 조율하는 과정에서 해가 넘어간 것일 뿐이지 어떤 전반적인 그런 이 흐름에 있어서는 커다란 그 위화감은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바로 2016년 올해 1월 6일에 4차 핵실험이 일어납니다. 4차 핵실험에서는 파괴력이 훨씬 더 이전보다 많이 올라간, 예를 들어서 6에서 뭐 7킬로톤이라고 평가하는, 뭐 심지어 10킬로톤이라는 평가도 있었습니다만 일부 외신에서는 어쨌거나 계속적으로 이렇게 증가된 모습들을 보여줘 왔고, 결국 이런 것이 의미하는 것은 이제 북한이 핵실험에 있어서는 이 방법을 확실하게 알아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 정점을 찍는 것이 올해 9월 9일에 바로 그 5차 핵실험이었습니다.